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은 0.4% 넘게 올랐고요. 다우와 S&P 500은 장 마감 직전 상승 전환하면서 강박권에서 거래를 마쳤죠. 네, 이틀 연속 강한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치고 가기엔 다소 좀 피로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 초반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의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지난달보다 7포인트 넘게 하락한 92.9로 예상치도 크게 밑돌았는데요. 아무리 심리적인 소프트 데이터라고는 합니다만 점점 이 경제에 대한 기대감과 소비자들의 심리는 약해지는 양상입니다. 12년 내 최저치입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는 크가지만 시장은 그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연화 시사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한 M7 종목 모두 올랐고 트럼프 미디어는 크립토닷컴과 함께 암호화폐 ETF 출시를 합의하면서 8%대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0.6%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2,61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 또 상승 출발했던 시장도 장 막판으로 향할수록 힘을 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조선, 방산,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현대차그룹의 일부 종목은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한중 외교회담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 이어지면서 엔터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였죠.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나타냈는지 계속해서 추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밸류업 정책 시행 후 처음 맞는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주요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내놓았는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는 관세 축소에 대한 기대감에 연이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소비 심리가 급격히 약화됐다는 지표가 나오고 4월 2일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상승폭은 제한됐는데요. 과연 4월 2일에 트럼프는 시장에 반등 모멘텀을 줄지 아니면 또다시 시장에 충격을 줄지 주목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간밤 다우지수는 0.01% 소폭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6%, 0.46% 상승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오늘도 꿋꿋이 상승세를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브라우저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의 거액 과징금 명령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늘 1% 넘게 올랐고요. 아마존과 알파벳도 오늘 1%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가 다시 추세적 상승으로 돌아선 걸까요? 간밤 유럽에서 2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오늘도 3% 넘게 뛰었고요. 이외에 메타도 오늘 1.1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 관세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시장에 퍼지고는 있지만 심리 데이터에서는 계속해서 관세로 인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 심리가 3월 들어서도 급격히 약화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3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92.9로 하락하면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요. 4년 만에 최저치까지 내렸습니다. 현재 상황지수도 떨어졌지만 특히 소비자들의 단기 전망을 반영하는 기대지수가 65.2로 떨어졌는데 이는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고요.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기준선인 80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더 올랐는데 향후 12개월 평균 인플레이션 기대는 직전월의 5.8%에서 6.2%까지 상승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으로 경제와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는 커진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수치가 크게 부진하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주택시장의 일부 회복 조짐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위 20개 도시를 기준으로 집계한 미국의 1월 주택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4.7% 상승하면서 전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특히 뉴욕이나 시카고 등 주요 대도시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러한 가격 상승은 경제 회복으로 인한 공급 부족과 높은 주택 수요 증가로 분석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역시 급감한 지 한 달 만에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1월에 10% 넘게 떨어졌던 주택 판매 건수가 2월 들어서 전달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월에 비해서 낮은 2월 날씨가 주택 판매에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리가 높고 또 관세로 인한 경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성장세가 일시적일지 혹은 추세적일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전히 4월 2일이 지난 후에도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는 대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간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 날 투트랙으로 새로운 관세 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슈퍼 301조를 동원해서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동시에 조사 기간에도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관세법 338조인 국제비상경제대권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세법 338조는 최고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관세로 인한 피해가 더 막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가 지난 1기 행정부에서 진행했던 이 자동차 산업조사를 기반으로 곧바로 자동차 관세 시행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한 점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국채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렸던 만큼 일부 되돌림이 나온 데다가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침체 우려가 또다시 나온 것이 이 국채 가격을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1%포인트,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2%포인트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한 관세 부과 소식을 소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을 이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협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69, 73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전 세계가 보호주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면서 무역 전쟁이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분석했는데요. 트럼프 관세가 과거 1930년대 글로벌 무역 기반을 흔들어 놨던 스무트 홀리 관세법과 유사하다며 마찬가지로 장기적 타격을 갈 위험이 크다 짚었습니다. 주요 20개국의 무역 장벽은 2016년 이후 75% 증가했고 1.5%에 불과했던 미국 내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현재 8.4%로 상승했습니다. 피치 레이팅스에 따르면 추가 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해당 수치는 18%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널은 현재 무역 전쟁은 단순한 경제적 갈등을 넘어 지정학적 경쟁과도 맞물려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 무역 장벽을 낮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향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가상자산 대통령 트럼프의 행보를 눈여겨봤습니다. 연초 직접 트럼프 오피셜 민코인을 내놓으면서 이해상충 비판을 받고도 또 코인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이번엔 달러화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와 달러, 기타 현금성 자산으로 지원되고 가치를 1달러로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설명했는데요. 총 발행 예정량은 약 350만 달러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블록체인에서 출시되고 향후 다른 블록체인에서도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같은 날 가상자산 ETF 상품 출시 계획도 함께 알렸는데 코인 시장에서도 미국 중심의 생태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에서 과징금 폭탄을 맞은 삼성전자 소식을 전했습니다.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우리 돈 9천억 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에 삼성 측은 이번 사안은 세관의 품목 분류 해석 문제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도 당국은 수입품 품목 분류와 관련 분류가 잘못됐다며 대규모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잦은데요. 기아차 인도 법인에도 품목 분류 문제와 함께 자유무역협정을 잘못 이용했다며 약 2,500억 원의 세금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유럽 시총 1위 자리에 오른 독일 SAP를 주목했습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전사적 자원 관리 ERP 시스템에 접목하는 데 성공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기업으로 거듭났다 평가를 받는데요. 몸값 500조 원을 돌파하며 위고비로 대박이 난 노보노디스크도 명품 공룡 루이비토 모에네시를 제치고 유럽 증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습니다. 월간은 SAP의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36개 투자사는 SAP 목표 주가를 현재보다 11.6% 높은 285유로로 전망했습니다.
CNBC는 구글의 로보택시 웨이모 소식 눈여겨봤습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몸집 불리기에 여념이 없는데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도 출시하기로 했는데요.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상업용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를 위해 DC에서 시험 주행을 해오고 있고요. 올해 말에는 애틀랜타와 마이애미에서 먼저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미 동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발표는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올해 출시를 앞둔 가운데 나와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웨이모가 독보적인 입지를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온게이자의 신문입니다.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면서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력 반도체 세계 1위 업체인 독일 인피오는 직원 1,400명을 해고하기로 했고 2위 기업인 미국 온세미도 구조 조정을 통해 약 1,000명을 줄일 계획이고 스위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도 조기 퇴직자를 모집할 방침입니다. 구조조정 흐름은 부품, 소재 분야로도 확산하고 있는데 미국 울프스피드는 연내 전체 직원의 20%를 해고하기로 결정했고요. 일본 산켄전기는 증산 시작 시점을 당초 예정보다 2년가량이나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은 시장 성장세는 예상보다 느리고 중국 업체들의 참전으로 생산 능력은 과잉되는 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주가 연이어서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오는 2028년까지 미국의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분야에 대해 우리 돈으로 31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덕분인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 중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공개한 곳은 현대차가 처음입니다. 이번 투자의 핵심은 철강 및 부품에서 자동차에 이르는 미국 공급망 강화를 위한 60억 달러 투자인데요. 향후 현대차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생산 능력을 50만 대로 확대해 미국 연간 현지 생산 120만 대 체제를 구축하고 또 루이지애나주에선 연간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현대차가 위대한 기업이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처럼 훈훈한 분위기에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현대공업이 26% 넘게 올랐고 MS 오토텍 17.8%, 아진산업도 7.18%, 이원 컴포텍 6.57%, K&W가 6% 가까이 시세 분출했습니다. 줄기세포 관련주도 연이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바이오 기업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이 미국 FDA의 혁신 치료제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해당 치료제는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로 회사 측은 단 1회의 국소 주사만으로도 통증 감소 등의 효과가 최소 3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세포치료제 분야에서 한국 기업 최초인데요. FDA 혁신 치료제로 지정될 경우 패스트트랙 등 혜택을 지원받으며 고위급 담당자가 투입되는 집중적인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SCM 생명과학이 8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신규 사업장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주가에 더욱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네이처셀은 2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했고요. SCM 생명과학도 21% 넘게 올랐고 제일약품 8.68%, 강스템 바이오텍 7.35%, 코아스템 캐몬 6.49% 상승했습니다. 반면 관광업체 관련주는 큰 폭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이크 던립이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를 접견하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를 나눴는데요. 방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러나 사업 여부가 아직까지도 불투명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던리비 주지사는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이 사업에 투입되는 철강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당근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또 이후 이어진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면담에서 우리나라가 알래스카의 최대 수입국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긍정적인 신호에도 아직까지 관련 불확실성이 남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넥스틸 10.74%, 하이스텔과 세아제강도 10% 넘게 빠졌고요. 휴스틸 6.11%, 이램은 2.25%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주가 약세 보였습니다.
관세 관련한 불확실성이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정책에서 유연성을 보일 거란 기대감이 번지면서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세 보였습니다. 다음 달 2일에 부과될 상호 관세에서 자동차와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를 동시에 발표하는 것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표 이전에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먼저 발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또다시 관세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심장마비로 별세했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램테크놀러지 9.26%, 하나머티리얼즈와 YC캠도 7% 가까이 하락했고요. SNS텍 6.18%, 하나마이크론도 6% 가까이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관세 앞에 작아지고 주눅드는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연한 관세 정책에 안도하는 분위기였지만 우리 시장은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에 다소 피로감을 느끼는 듯합니다. 요즘 시장 강하게 출발해도 힘이 빠지는 장세가 자주 나타나는데요. 어제도 시장은 전강 후약 장세였습니다. 주눅든 시장 오늘은 기운 낼 수 있을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6%, 코스닥은 1.2%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엔 현대차의 대미 투자 소식에 상승했지만 관세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반도체 쪽과 조선 쪽에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결국 양 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방향을 바꾼 점도 부담이 됐습니다. 외국인 어제 78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7거래일 만에 사자 랠리를 멈춘 모습이었고요. 개인도 641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기관만 홀로 68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하고 기관만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81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도 886억 원 사자세를 보였지만 기관은 9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업종별로 엇갈렸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대규모 대미 투자 소식에 2에서 3%대 강세 기록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1% 넘게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 기여도가 컸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는 대학바이오 대표주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HLB가 3% 가까이 올라서 이거를 연속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고요. 휴젤과 클래시스, 리가켄 바이오가 오름세였지만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 코오롱 티슈진이 3% 내외의 하락세 기록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내리면서 5거래일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 장중한 때 1,470원대까지도 올랐었죠.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50전 상승해서 1,469원 20전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정치적인 이슈에 영향을 받는 데다 강달러까지 더해진 결과였습니다. 이후에 야간 거래에서는 유로 강세에 환율 레벨을 조금 더 낮췄습니다. 역외 거래에서는 1,463원대였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변동성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주눅이 드는 시장, 지금 시장 영향력이 큰 관세와 정치적인 이슈에서 잠시 벗어나서 배당 이슈 체크하시죠. 올해 마지막 벚꽃 배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일을 배당 기준일로 잡은 기업이 98개에 달합니다. 3월 28일이 배당 기준일인 교보증권의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7.7%에 달하고
3월 31일에 광주 신세계, 동국 CM들도 7%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 예상됩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하죠. 그래서 28일이 배당 기준일인 기업은 오늘까지, 31일이 배당 기준일인 기업은 27일까지 매수하셔야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많은 기업들이 배당락을 맞아서 주가가 일제히 떨어졌던 사례 기억하시나요? 배당락을 맞아서 배당 기준일 하루 전에는 배당 액수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처럼 배당을 노렸던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높아서 배당주 보유하신 분들은 이 부분 확인해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일정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유럽 폐암학회가 열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투어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로봇 부품 협의회 킵오프 회의도 개최되는데요. 제약, 바이오, AI, 로봇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HD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를 여는데요. 주주총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산불 관련해서 소방기구와 소방시스템, 공기청정기 등의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이 영남권 전체로 확산하며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주들도 체크하시죠.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상위 5개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17% 하락하며 59,700원, SK하이닉스가 0.48% 약세로 현재 20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0.75% 오름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33만 8천 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28% 하락하는 가운데 현대차는 오늘도 상승합니다. 1%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가 22만 2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5위권 종목입니다. 알테오젠이 0.14% 약세 보여줍니다. 36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2차전지 대표주들 흐름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47% 오름세로 10만 8천 원, 에코프로가 0.17% 상승하며 5만 8,8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HLB는 0.72% 약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5만 4,9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0.55% 상승하며 27만 2천 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상황 점검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엇갈린 경제 지표 속에서도 소폭 상승 마감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 증제로 흑해 휴전에 동의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 주목받을 수 있겠는데요. 높아진 환율 유의하시면서 모멘텀이 있는 섹터 위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미증시 보니까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장중에 뭐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 막판에 이제 좀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미증시 시장 참여자들도 지금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런 어떤 정책적 불확실성도 여전한 데다가 일단
그거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자고 나면 올라가 있고 자고 나면 올라가 있고 하던 그런 장을 우리가 몇 번 겪잖아요. 네. 코로나 때도 그랬고 예. 한 2023년도 작년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장은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다가 이게 적어도 고점 대비 10% 안팎으로 꺾였다고 한 이후부터는 네. 늘 고민스러운 게 또 시장이에요. 그 그렇죠. 정도로 조정이 끝났는가 아니면은 이게 또 그간 단기 급락에 대한 어떤 반등 이후에 또 한 번이 더 남았는가 이게 늘 고민스러우니까 사실 지금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장이 약간 마비 상태 같아요. 마비 어제 상태. 우리 장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예, 그러게요. 저도 뭐 미국 장 보고 호기롭게 빨간 거 메고 나왔다가 개장초 보고 네. 그 역시 했는데 오전 오후 다르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늘 뭐 크게 기대는 하지 마라라는 그런 어떤 흐름이긴 하지만 또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갈지. 그런데 오늘은 또 우리나라도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정치적 불확실성도 정치적 있고. 불확실성이 지금 그야말로 이제 피크를 지나고 있는 네. 그런 상황 같은데 지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니까 이게 또 길게 갈 수가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또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응하기 쉽지 않네요. 예. 네. 자,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대표님하고 매주 수요일 날 뵙는데 지난주 뵙고 오늘 이제 일주일 사이에 어떤가 싶어 보니까 미국 나쁘지 않았고 우리는 보니까 뭐 코스피는 제자리 걸음인데 코스닥이 한 일주일 사이에 4.6% 코스닥이 유난히 많이 빠졌고 중국 안 좋고 유럽도 그동안 잘 달린다 했는데 조금 약한 쪽이고 얼추 이렇게 뭐 그건 잡힙니다만 우리 또 대표님 나오시면 이렇게 세계 여행을 한번 시켜주시잖아요.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아마 2주 전 정도부터는 이제 미국이 기술적인 바닥에 도달했기 때문에 반등 기회를 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대략적으로는 지금 정리해 주신 대로 예. 대략 3월 13일 그날을 바닥으로 해서 미국은 좀 반등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그때 정확히 이제 그 이후로는 말씀 주신 대로 연초에 가장 잘 달리던 유럽과 중국 시장이 좀 소강 예, 상태죠. 좀 그래요. 네. 어제는 독일 지수가 다시 좀 또, 강세로 예. 돌아서긴 했지만 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미국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고 어허. 그다음에 유럽과 중국은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당연히 지금 정도면은 좀 쉴 타이밍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좀 반등을 좀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는 중간 어딘가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지금 흐름 자체는 중국과 좀 더 홍콩 지수와 조금 더 흐름의 그러니까 그 상관관계 이게 이제 좀 더 높은 그런 상황이다 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지금 슬금슬금 우리 원 달러가 좀 위로 올라가면서 네네. 그거는 외국인들 수급에는 썩 좋은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자신감 있게 국내에 들어오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 환율 수준에 예. 도달한 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사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미증시 반등 나오는 게 이게 뭐 좀 과매도 급락에 따른 일시적 반등인 건지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인 건지 좀 헷갈려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이게 또 계절적으로도 어떤 연관성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이밍이 딱 적절한 때 온 거예요. 한 네. 미국이 한 10% 정도 이상, 그러니까 나스닥은 10% 더, S&P 500은 딱 한 10% 전통적으로 말하는 이제 조정장이죠. 이제 코렉션이라고 하는 대략 고점 대비 한 10% 하락한 걸 조정장, 20% 이상 빠지는 거를 소위 약세장, 베어 마켓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제 재미있는 걸 제가 갖고 왔는데 최근 한 5년 사이,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4년도에 미국의 상반기 주가 흐름의 평균 흐름입니다. 이게 이제 회색선이고요. 대략적으로 3월 달에는 좀 조정받는, 그러니까 1, 2월에 좀 올랐다가 3월 달에 조정받고 그 3월 이후 하반월부터는 쭉 올라가는 양상, 이 흐름이 늘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것이 조금 더 과도하게, 좀 과장되게 표현이 되긴 했지만 올해가 지금 짙은 파란색입니다. 보시면 S&P 500이 상당히 급등했다가 지금 급락했다가
지금 다시 바닥 잡고 지금 올라가려는 한 모습은 미국의 상반기 기본적인 최근 5년간의 흐름과 거의 흡사하게 가고 있고요. 여기에 또 힘을 실어준 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입니다. 사실은 또 뉴스에 회자될 정도로 미국의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미국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게 한 것이 또 저 기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미국의 이제 리테일이라고 하죠.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최근 한 주 정도, 2주 정도는 강하게 미국 샀고 반면에 기관 투자자 좀 빠져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거는 이제 이 한미 공조가 여기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미 공조.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확실하게 미국의 개인 투자자,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예. 지금 이런 그러니까 단기 과매도 구간에서 어쨌든 단기든 중장기든 어쨌든 상승에 대한 기회 포착을 위해서 들어가고 있고 그 흐름이 최근 들어의 그 우상향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야, 참 그러니 이게 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한번 해보니 우리 삼성전자가 작년 11월 14일 날 그때 5만 원도 깨지면서 종가 자체도 49,900원으로 최저점을 찍고 이제 그때 이후로 쭉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그 무렵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해서 삼성전자 팔고 미국 기술주 뭐가 됐던 M7 중에 그 무렵에 들어가셨으면은 참 이것도 이제 제가 매번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국민 밉상이 되는데 아픈 데를 자꾸 이렇게 다들 그러실 거 아니야. 역시 내가 팔고 나니 삼성전자는 오르고 내가 미국 주식 뛰어드니까 또 빠지네 하는 이런 어떤 또 그게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약간 그 시기에 그 시기에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신 분들은 지금 많이 화도 나실 거고.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서도 예. 특히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은퇴 자금 막 그래요. 또 내지는 집을 팔았는데 마침 큰 목돈 생겼는데 뭐 이런 그 돈을 작년 12월에 많이 의사결정들을 그러니까 하셔서 미국으로 들어가셨는데 대체로 그러면 다 지금 아마 매입 단가 대비 현재가가 다 좀 아래쪽에 와 있을 그럴 가능성이 것 같죠. 네.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이 붙었을 때는 조심해야 될 때다. 사실은 이제 그게 뭐 미국의 뭐 100년, 뭐 1000년 역사에서 자본시장에서 보여주는 사실은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10% 조정받으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실은 미국은 지난 15년간 기회를 줬었거든요. 네. 이 정도에서 사면은 결코 잃지 않고 항상 더 플러스로 끝날 수 있는 소위 이제 그런 수준까지 조정받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후로도 이제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전과 조금 다른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지난 몇 년간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미국이 이제 상당히 이제 눈높이도 높아졌고 이제 성장률 이런 거 좀 둔화되고 있다 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좀 뭐랄까 그 소위 넘어야 될 그 목표 수준이 다 높아진 상태에서 지금 주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좀 불안한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거는 미국의 침체 우려가 스물스물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사실은 큰 영향을 줄 만한 두 회사의 종목의 변화는 페덱스 주가랑 마이크론 주가였습니다. 제가 따로 오늘 차트를 안 갖고 왔는데 페덱스하고 마이크론이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전망 얘기하면서 페덱스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다. 얘기하면서 그날 하루 페덱스는 12%까지 빠졌다가 한 마이너스 6%로 끝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조금 상승해서 지금 하락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최근 한 4개분기 이상 실적 발표 때마다 지금 저점을 지금 아래로 내려잡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향후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해서 페덱스만큼 선행성이 있는 주가가 없는데 페덱스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좀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도 사실은 낸드 쪽의 경쟁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마진에 대한 전망이 생각보다 안 좋으면서 그 마이크론도 거의 한 10% 이상 빠졌다가 6% 하락으로 마무리됐고 일부 좀 올라오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입장에서는 글로벌 수출과 반도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지게 만드는 사실은 그러한 시그널이 지난주에 한번 나왔었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 모든 걸 뚫고 결국은 미국의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글로벌 경기가 괜찮아지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현재가 상당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영역에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에 보시면 미국이 대략 10%, 저 중심선이 뭐냐면 1969년도 이후에 한 50여 년간 이상 미국은 10% 조정은 언제나 있잖아요. 사실 예, 1년에. 예. 그게 1년에 한두 번씩 더 나타납니다. 근데 10% 조정 이후에 그 이후에 침체가 없이 쭉 잘 지나가면 주가는 검정색 선을 따라서 결국은 올라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해 주더라. 네.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한국 개미들, 미국 개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최근 2주간 미국 시장을 산 가장 큰 이유다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침체가 지금 우리가 스물스물 걱정하는 침체가 나타나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파란색 선을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딱 붉은색 선이 현재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데입니다. 딱 정확히 갈림길 바로 앞에 서 있죠, 네. 지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이게 이휘재 씨인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이게 기억나요, 나이가 나오는 기억나요. 얘기인데.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이거 완전히 극과 극의 결과가 나타나는. 근데 지금 딱 사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도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하물며 우리가 그걸 예단해서 미리 그러니까. 이거를 다 네. 예측해갖고 우리는 검정색 선 따라서 우상향할 거야? 아니면 파란색 선 따라서 우하향할 거야? 지금 아무도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은 사기꾼들입니다. 믿으시면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 사실은 다각화 나변에서 중간에 멈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도 좀 덜 먹더라도 버티고 빠져도 덜 빠지고 사실은 이럴 때 정확히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정말로 필요한 타이밍이 지금이고 늘 얘기하는 현금 비중들 얘기하실 때 이럴 때는 사실은 현금 비중이 일정 부분 있어야 되는 사실은 그래서 위기에 그러니까 올라갈 때 따라 살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되고 네. 빠질 때는 좀 덜 빠져야 되는 또 현금이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정말로 지금은 좀 뭐랄까 좀 비관적인 게 아니라 네. 좀 비겁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비겁해야 될. 지금은 너무 용감하면은 이게 이제 잘 되면은 큰 대박이지만 네. 못 되면 쪽팔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 중에 우리 송 대표님이 또 진리를 말씀하셨네요. 시장 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몇몇 사람 얼굴이 떠올랐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마이크론하고 이제 페덱스를 가지고 어떤 침체 경기 상황을 딱 점검하신다 하셨지만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뭐 구글을 통해서라도 나이키 주가도 한번 장기 차트 한번 펼쳐보셨으면 싶은 게 와 이게 아직도 다우존스 30개의 저 자리를 하고 있는 게 신기한데 이거 2015년 레벨로 완전히 꺼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술적 분석도 안 되고 굳이 따지자면 월간 차트에 200MA, 200개월 이평선 정도에 왔는데 그게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가기는 힘들 만큼 왔으니까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번 들이대 볼 만한도 한데 근데 그 주가의 흐름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어떤 뭐랄까 바닥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세장을 보시는 분들은 데이터 중에서도 이른바 소프트 데이터 심리 지표는 조금 이렇게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제 나온 컨퍼런스 보드 이것도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컨퍼런스 보드에 여름 그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그냥 설문조사라고는 하지만 이게 최근에 너무 나빠져요. 네. 말씀 주신 대로 특히 이제 트럼프 이후에 관세로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아마 미국 소비자들이 자신감을 좀 잃고 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 풀었던 큰 돈들을 못 썼던 돈이 초과저축으로 쌓여 있다가 이제 그 다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갑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 관세가 흔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컨퍼런스 보드 지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저에게 아시겠지만 이것이 앞으로 너 지갑을 더 열 거야 말 거야 이제 이거보다는 이쪽은 일자리에 좀 더 중점이 일자리 있습니다. 쪽에. 네.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에서 뭔가 숫자가 안 좋아지면 앞으로 내 일자리가 좀 뭐랄까 안정적이지 못한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늘수록 저 수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컨퍼런스 보드 수치가 발표치가 예상치보다
상당히 하회했다는 것은 향후 미국의 고용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 미국을 지탱했던 사실은 침체 우려가 코로나 이후에 계속 있었잖아요. 네. 2021년, 네. 22년 계속 이게 침체 온다고 했던 양치기 소년이 엄청들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 그런데 예. 그걸 다 뚫고 갔던 예, 게 예. 그게 이제 사실은 미국의 강력한 고용 시장이었거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네. 빠졌고 그래서 이제 소위 고용 시장이 소위 타이트닝 하다고 그러잖아요. 상당히 빡빡하게 돌아갔는데 그다음에 제가 준비해온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사실은 드디어 이제 미국 고용 시장이 확실하게 약화된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용시장이 단단하면은 이직자한테 훨씬 더 페이버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리를 옮기면 예. 월급 더 주면서 데리고 예,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애틀란타 연은에서 매달 발표하는 자료 중에 전체적인 그 임금 상승률도 있지만 이직자하고 그 기존 근무자, 그러니까 잡 스위처, 잡 스테이어 두 개로 나누는데 지금 보시면 최초로 지금 작년 10월 이후에 9월 이후에 지금 마이너스로 또다시 한번 완전히 뚫고 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직자가 더 덜 상승한 거죠. 덜 받는다는 얘기네. 예, 그러니까 상승률이 좀 상승률이 떨어진다. 예.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2022년 중반을 고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최근에는 이건 마이너스로 들어섰다. 절대적인 레벨은 여전히 4%대로 높긴 합니다. 근데 뭐 워낙 생활 물가가 높다 보니까 저걸로 만족 못할 텐데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미국의 고용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전에는 사람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웃돈 줘가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굳이 내가 웃돈 주고는 안 데리고 올래라는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까 컨퍼런스 보드의 데이터와 이 데이터, 애틀란타 연은의 데이터가 소위 그러니까 수미 쌍관이라고 하죠. 앞뒤가 다 맞는 그런 데이터라서 그거는 확실하게 향후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을 지탱해 줬던 고용시장, 이것이 결국 소비하고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좀 잃게 하는 데이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참 이것만 놓고 보면 이제 연준이 뭔가 이제 두 가지의 목표, 그러니까 고용하고 또 인플레이션 목표치. 고용만 놓고 보면 둔화되니까 또 이렇게 뭔가 좀 기준금리를 빨리 인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아직 관세 역량이 안 나타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아까 우리가 봤던 작년 9월에 마이너스 살짝 빠졌을 때 비컷을 했었잖아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 파월의 비컷을 당겼을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아까 그 마이너스였는데 네. 그게 다시 살짝 올라왔다가 좀 떨어졌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러면 사실은 올해 연내 2번, 3번 금리 인하를 파월이 해줘서 파월 풋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또 최근 데이터를 보면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S&P 글로벌의 그 소위 PMI, 네. 구매자 관리 지수가 있는데 ISM도 있고 S&P에 이제 PMI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다 우상향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3월 들어서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관세 영향으로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체들의 투입 가격, 그러니까 네. 뭔가 소위 이제 원재료 사오는 거 있죠. 예. 이것이 지금 우상향하고 있다. 첫 번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밑에 보면 서비스업의 투입 가격 자체 노란색도 또 다시 우상향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조업의 출하 가격, 그러니까 도저히 못 버티고 제조업체들이 지금 가격 올라가는 것을 일부는 소위 소비자와 함께 전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트럼프 현재 정부가 관세 정책 자체가 시장에 뭐 큰 영향 없고 외국 기업들한테는 큰 그 소위 융통성이 없어서 우리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마진을 희생해서라도 우리한테 넘겨줄 거 했지만 실제로 보시면 저희 투입 비용이 올라가는 걸 봐서는 이게 관세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미국의 비용을 위로 끌어올리고 이것이 결국은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첫 고리가 시작된 거 아닐까라는 우려를 해서 이렇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낮추기 쉽지 않고 그래서 어젠가 그제 그 보스틱이 투표권은 없지만 얘기한 것이 연내에 금리 인하 한 번밖에 못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한 이유도 사실은 저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 지금 정도면 사실 계절성을 감안하고 10% 조정받은 거 보면 V자로 팍 튀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이 소위 투자자들한테 엄청나게 강력한 자신감을 주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자막에서는 어제 나온 거 말고 그 전에 나왔던 미시간대 네. 거기 소비자 심리 지수의 세부 항목인 1년 기대 인플레이션 4.9%로 나왔지만 어제 컨퍼런스 보더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6.2%까지 올라갔어요. 오, 이건 좀 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아마 계란값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계란값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어제 그런 거에 사실은 소비자들은 좀 더 울컥하지 않습니까? 네. 얼마 안 된다고 계란을 얼마나 많이 먹는다고 뭐 그렇긴 하지만 좀 미국 음식에는 많이 계란이 많이 들어가긴 네. 한데. 계란으로 시작해서 계란으로 끝나죠. 예, 뭐 그렇긴 하네요. 근데 로키 1편에 그 실베스터 스탈론 그 새벽에 눈 뜨자마자 그 계란 그거 한 날계란 한 7개 8개 깨서 그거 마시고 뛰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렇네요. 맞습니다. 이것도 나이가 나오네. 네. 그래서 어쨌거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물가가 다시 들썩들썩하는 것 자체가 네. 부담스럽고 여기에 비해서는 지난주에 FOMC 3월 회의 때 파월이 상당히 속편한 얘기를 한 거죠. 소프트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고 네. 하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아직 우리는 좀 잘하고 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것이 정말로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서 파월이 한 얘기라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트럼프한테 공을 넘기면서 하반기에 자신들의 그러한 정책 소위 그 버퍼라고 보통 표현하죠. 여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 한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연준의 전반적인 커멘트들 나오는 걸 봐서는 미국의 하반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하게 떨어진 것만은 맞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주가가 아까 두 개의 갈림길에서 마냥 우상향에 대해서 맹목적인 배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현재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랄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앞부분에서 다 해버리죠 뭐. 그러면 이제 마음에 좀 각오를 한 다음에 희망을 찾아봤으면 싶은데 저는 어제 기사 중에 좀 눈길을 끄는 게 무디스에서 무슨 액션을 취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미국의 재정이 앞으로도 계속 간다면은 이게 지금 3대 신용 평가사 가운데 트리플 A를 갖다가 아직도 주고 있는 데는 무디스인데 S&P나 그 피치는 이미 한참 됐지 않습니까? 요거 약간 좀 이러면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도 위험할 수도 하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더라 말이죠. 이게 향후 한번 또 이슈가 될까요? 충분히 저는 우려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머스크를 내세워서 네.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트럼프 지금 2기가 하고 있는 눈에 띄는 큰 1기와 달라진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10월부터 새해 그 소위 그 피스칼 이어라고 하죠. 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2025년은 사실은 작년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개월은 바이든 거고 현재 지금 3개월은 지금 트럼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포함해서 최근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예. 바이든 이후에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훨씬 커요. 그래요? 예,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머스크가 요란하게 엄청 떠들고 다니는데 실제로는 재정 적자를 사실상 줄이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확대를 더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거기서 줄이는 건 조금이고 수입이 더 줄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수가. 그래서 전체적인 재정 적자가 좀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와 연관돼 있는 그러한 그 일자리들이 지금 대폭적으로 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스티브 미란이 그 월요일인가 주말 동안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스티브 미란은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미국 백악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 네. NEC는 아니고 그러니까 카운슬 오브 이제 NEC는 좀 더 높은 데일 거고. 그래요? 그 밑에. 예. 근데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그 스티브 미란이 한 얘기가 관세에 대해서는 약간 일시적이다. 약간 파월처럼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외국 기업들이 관세를 다 자기네들이 다 흡수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미국에 계속 팔아야 되니까.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지만 그거 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만 최근 들어서 너무 최근 그 바이든 5년간 일자리 창출의 4분의 3이 다 정부 때문에 늘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민간으로 돌리려면 아무래도 이런 트랜지션에서는 미국 경기가 취약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스티브 미란의 얘기를 어쨌거나 일부를 보면 미국의 하반기에는 그 정부발 그 일자리 축소가 경기에 추가적인 좀 하향 압력 이렇게 네. 좀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자문위원회예요. 네네 맞습니다. CA. 네, 네네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617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 하락이 예상됩니다. 707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6만 100원, SK하이닉스 0.7%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1만 2,500원, 2% 상승이 예상되네요. LG에너지솔루션 0.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3만 6,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06만 4천 원. 현대차가 1.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2만 4천 원이고 기아가 1% 오름세가 예상되죠. 호가 10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만 9,700원. 셀트리온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18만 4,900원. 네이버 1.2%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21만 원, KB금융도 1.8% 상승이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4% 하락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36만 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이 1.5%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흘 연속 하락세였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0만 5,900원. 반면 에코프로는 0.6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가 5만 9,100원이네요. HLB 볼게요. 오늘 2.5% 하락이 예상됩니다. 최근에 2거래일 연속 급락 이후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호가에서는 또 하락이 예상되고요. 5만 4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약보합권 예상되네요. 자, 그리고 삼천당제 볼게요.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가 지금 18만 8,9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어제 3% 넘게 빠졌었죠. 휴젤 그리고 코오롱 티슈즈는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가 1.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7,500원, 리가캔바이오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 지금 혼조 출발 예상이 되는데 4월 2일까지는 계속해서 또 오전장, 오후장 다르고 변동성 확대도 불가피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렇죠. 예. 뭐 주식에는 저보다 더 빠삭하신 정민앵커가 그 정도로 얘기하실 정도면 뭐 말 다 한 거죠. 무슨 아유, 맛이. 주식도 주식이지만 빨리 좀 먼지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하네요. 미세먼지. 예, 먼지도 심하고 빨리 비도 좀 오고요. 이거 지금 산불이 이래가지고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래 되는데 아까 이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주 이렇게 들으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티브 미란 네. 국가경제자문위원회 CEA 여기가 이제 결국은 일종의 백악관 내에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런 쪽이라서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스티브 미란이 어쨌거나 작년부터 해서 보면은 조금 비중 있게 이렇게 뉴스에 역대 CEA 위원장보다 네. 그런 면이 있었고 또 이 양반이 또 말하라고 합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뭐 100년짜리 무슨 미국채를 만드네 맞습니다. 뭐 이런 소리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NEC 그거보다 조금 위에 실제 정책 결정까지 담당하는 NEC 지금 현재는 케빈 헤셋이네요. 그분이 직전 일기 때 CEA 위원장 맞습니다. 하다가 이제 예. 왔던 분이고 네네. 케빈 헤셋 NEC 위원장 뭐 오바마 때 생긴 겁니다만 바로 직전에 바이든 때 생각해 보시면 연준 이사했던 왜 라일 브레이나드 금발에 여기 센 자리입니다. 센 자리인데 오히려 NEC 위원장보다 스티브 미란, 케빈 헤스보다 스티브 미란이 더 자주 언급될 정도로 네.
그 양반 관련한 기사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영향을 주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본인이 작년 제가 저번에 소개시켰던 그 보고서상에 네. 11월에 발표됐던 그 보고서상의 내용들 제가 소개시켜드렸었는데 네네. 그 내용을 자신이 어쨌든 그대로 트럼프가 따라갈 건지 모르겠다. 자기는 투자 레시피를 제공한 거고 예. 요리사는 트럼프다. 그래서 그 중에 뭘 쓸지는 트럼프 마음이다라고 네. 이제 인터뷰 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지금 그 스티븐 미란이 제시하는 이 다양한 그런 옵션들,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정말 짜증나는 옵션들인데 네. 어쨌든 그것을 트럼프가 귀담아 듣고 일부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실은 또 이번에 변동성이 커진 게 베네수엘라 원유 사가는 나라들한테는 2차 관세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보통 사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은 금융 제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왕따 전략이죠. 왕따 네, 전략. 네, 다른 네. 나라 너 쟤하고 놀지 마. 쟤하고 놀면은 내가 너도 벌할 거야. 뭐 이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예. 이 왕따 전략을 기존에는 금융 제재, 그러니까 미국과의 거래를 끊는 걸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게 좀 신박한 또 논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세가 어디까지 무기화될 수 있는지를 지금 마구마구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시장에 말씀 주셨던 불확실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키우는 그런 것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우리 이 시간에도 뭐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소리 없이 영상만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이제 그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게 저는 한번 이렇게 한번 듣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상대해야 되는 전 세계한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그 케이스 스타디를 시켜준 것 같아요. 그때 그 이제 제철소 짓겠다는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먼저 이렇게 또 세우니까 이분도 훌륭한 대통령님을 뽑고 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의선 회장도 의선정이 아니고 정의선으로 소개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서 올라와서 뭐 영어 유창하죠. 아주 뭐 당당하죠. 그런 가운데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다 계획되어 있었던 그 투자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니까 트럼프 대통령 표정 보세요. 얼마나 흐뭇해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 해법을 갖다가 좀 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대통령 덕분입니다. 미국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살 길을 찾아야지. 이거 서로 부대끼면 서로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맞습니다. 현대제철은 그러면 아예 직장 폐쇄하고 나서 루이지애나로 가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글쎄요, 그 전기로 아까 만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요즘에 전기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게 전기료가 이게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전기료가 생각보다 마진이 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저도 이제 그 뉴스 보고 네. 일단은 가야 되는 거야 뭐 당연한 걸 텐데. 근데 어쨌든 전기료에서 생산하는 프로덕트는 또 다르니까. 네, 뭐 어쨌든 왜냐면 녹이는 걸 고로에서는 다른 거 석탄 떼서 녹인다면은 이쪽은 전기로 녹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지금 OECD가 올해 미국 성장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했다면서요.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최고의 권위는 한국은행이죠, 사실은. 예. 그다음에 이제 재경부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전 세계 눈높이로 봤을 때 우리가 참고하는 두 가지 큰 기관이 OECD랑 IMF 두 군데입니다. 근데 OECD가 보통 이 3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이렇게 중간 그 소위 이코노믹 아웃룩 해갖고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보면은 뭐 일종의 이제 경고를 던진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전에 비해서는 우리 성장 떨어질 거야. 예. 이유는 이게 이제 뭐 좀 넉넉하게 표현해서 탈세계화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미국발 이제 무역 전쟁, 관세 위협 이것이 악영향을 미칠 텐데 가장 큰 악영향은 두 군데입니다. 캐나다하고 멕시코인데 보시면은 플러스 성장에서 지금 둘 다 한 2%대, 1% 중반대 성장해서 캐나다는 2%. 죄송한데 이거 개장하고 들어야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26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이제 4월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투자자들은 이런 지표에 집중하기보다는 트럼프의 어떤 발언들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사실 방향 자체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거래량도 조금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오전, 오후가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떤 출발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47%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2,624포인트 0.3% 상승이고요. 코스닥도 0.3% 오름세입니다. 71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 출발입니다. 59,800원. SK하이닉스가 0.7% 상승 출발이죠. 209,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75% 오름세로 338,0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이죠. 현대차가 1.8% 올라갑니다. 224,000원. 기아도 0.9%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101,9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지금 약보합권으로 49,200원. 셀트리온 0.2% 소폭 올라갑니다. 네이버 보합이고요. KB금융이 0.49% 상승으로 8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소폭 내림세를 보이면서 이거래일 연소 하락 흐름이 이어지는데 36만 500원, 에코프로비엠은 0.5% 오름세입니다. 10만 8,1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0.5% 상승 보여줍니다. 지금 5만 9천 원 선 움직임 보여주면서 사흘 만에 반등이고요. HLB 0.5% 떨어집니다. 5만 5천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상승 보여줍니다. 27만 3천 원에 거래되면서 지금 6거래일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고 지금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매수 주문 빠르게 들어옵니다. 삼천당지약 0.3% 올라갑니다. 18만 5,700원. 휴젤은 떨어지네요. 33만 5천 원.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이 1.4% 하락으로 49,650원. 그밖에 클래시스, 리가켄바이오는 각각 소폭 하락 흐름 보여주면서 58,200원, 9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게 좀 산불이 확산되다 보니까 뭐 조림 사업 쪽이라든지 어떤 자연과 관련된 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요. 지금 자연과 환경이 이건 아무래도 동전주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 측면도 있는데 14% 급등이고요. 이건 산업이 6%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솔 홈데코도 3% 오름세고요. 그리고 효성 OMB, 동신건설, 이건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확실히 어떤 종목 장세, 좀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선주들도 좀 올라갑니다. 대원전선이 6% 상승합니다. 3,020원. 그리고 KBI 메탈도 6.9% 강세고요. 가운전선도 3% 오름세고요. LS도 3.17% 상승하면서 11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LS 에코에너지까지 올라가네요. 지금 LS 에코에너지가 1.6%, 대원전선 6% 상승이죠. 아무래도 뭔가 좀 재건 쪽과 관련된 이슈가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는 지금 미세먼지가 좀 심하잖아요. 이제 공기청정기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갑니다. 위닉스 5.7% 상승 보여줍니다. 6,240원. 그리고 코웨이도 2.3%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K웨더도 8%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전자까지도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밖에는 지금 봤을 때는 STO 관련주들도 좀 올라가긴 합니다만 이게 또 일부 종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유라클이 14%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갤럭시와 머니틀이 1.4% 오름세, K옥션 0.4%, 핑고도 1.2% 상승, 그밖에 우리기술투자도 1.4%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주도주가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모멘텀이 있는 테마 이쪽으로만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매도 우위 나타납니다. 각각 413억 원, 31억 원 순매도, 기관은 476억 원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1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56억 원 매도 우위, 그리고 기관은 46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1,400개 가량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어제 좀 원화가 많이 약세였는데 오늘은 2월 20전 하락한 1,46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확실히 지금 시장 보니까 뭐 지금 뭔가 좀 전체적인 숲보다는 나무에 집중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뭐 차트로 이렇게 시장 이렇게 좀 진단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지금 이 혼조세가 납득이 갑니다. 지금 뭐냐 하면은 데일리로는 200일선을 올라섰는데 이 위클리로 이 200일선 200주 200MA 소위 말해서 200MA 무빙 에버리지를 MA라 하죠. 여기가 지금 이제 묵직하다 보니까 요거 올라서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 같고, 그리고 월간 차트를 보나 뭘 보나 뭐 일보 교정표를 보나 이렇게 보면은 저 같은 차티스트 눈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이거 우리 상방 아닌가 싶은 쪽으로 자꾸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조금 다져가면서. 좀 다져가면서 지금 어떤 기술적 저항 구간에 대한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시장이 또 예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레벨은. 네. 그 과정에 이제 좀 일희일비 하루하루 오르고 내리고 그러고 약간 미국 장하고도 좀 동떨어진 뭐 그런 예. 모습이 나타나는데 외국인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그럼요. 예, 뭐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미들 구석은 우리나라는 좀 비싸 보이기도 하고 뭐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실적이 나올 만한 무슨 전기 전력 쪽이나 조선이나 방산 그래도 이쪽 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근데 오늘 전선이 올라가는 거는 예전에 어떤 그런 AI 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전선이라기보다는 그거- 산불로 인한 테마로 산불로 인한 움직이는 느낌이 테마로?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제 느낌은 그래요. 조선도 아직까지는 조정 중이고 로봇은요? 로봇이요. 오늘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상승폭이 좀 반납되면서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우리 최근에 자주 다뤘던 음식료는요? 음식료요. 네.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제가 체크해 볼게요. 지금 좀 떨어지고 있고 S&G도 좀 소폭 내림세고 CJ 제일제당은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혼조세예요. 지금 오뚜기도 좀 올라가고. 어떻게 우리 정민행 편은 이제 시세표 좀 이제 적응되셨어요? 넥스트레이드 들어오고 나서 이제 좀 적응됐어요. 적응됐어요. 네, 네. 아 그래요. 예. 아까 우리 송 대표님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그 OECD. OECD. 에서 그 경기 전망을 하향 네.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다시 돌아와 보면 네. 확실히 미국이 원래는 북미 일등계 자유경제 구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사이좋게 잘 살다가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켜 놨는데 지금 보시면 캐나다가 원래는 2% 성장할 거라고 우리 예상했는데 0.7%로 반토막 더 냈고요. 그다음에 멕시코도 원래 합쳐보면 1.5 뭐 이 정도 이상,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2.5% 포인트를 줄여서 올해 역성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역성장. 그럼 통상적으로 두 분기 역성장을 기술적 침체라는데 2년 연속 역성장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캐나다, 멕시코가 타격을 좀 심하게 받을 거다 보고 있고 OECD가 그다음에 흥미로운 거는 중국은 오히려 살짝 올렸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확실히 지금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숫자를 바꾸는 거 낮춘 거에 비해서 중국은 오히려 올해 4.8%에서 0.1%포인트 높였고 내년은 4.4로 그냥 유지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그 재정 부양책 올해 강력한 재정 부양책에 대해서 OECD 경제학자들이 후한 점수를 확실히 주고 있다. 이 네.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를 어마어마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성장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독일을 비롯한 데들도 반토막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 주말에 드디어 금요일 날 지금 독일의 그 재정 부양책 1조 유로 네. 부양책이 금요일 날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숫자가 반영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아마 하반기로 가면 독일도 아마 중국과 유사하게 다시 정상적으로 좀 되돌려 놓을 확률이 지금 높아 보인다 싶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특히 지금 유럽의 경기 분위기, 좀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는 약간은 소황 상태이긴 하지만 분위기 자체는 유럽은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독일은 돈 푸는 거 그거 느껴지는데 재정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뭐 22발 무슨 유동성 좀 이렇게 돈 냄새는 안 납니까? 통화 정책 쪽으로요. 예.
뭐 일부는 이제 결국 ECB가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네. 그걸 가지고 무슨 그 추가적으로 뭐 뭘 산다든가, 예.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국방과 관련된 거죠. 예. 뭐 이런 노력들은 소위 공동 그 소위 채권 발행 뭐 이런 것들은 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독일은 우리 자체적으로 먼저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결국 이것이 유럽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 차트를 아예 그냥 8번으로 먼저 좀 네네네. 넘어가 주시면 예. 지금 유로존의 경제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컨퍼런스 보더니 네. 미시간 보듯이 이게 ZEW인데 이 ZEW가 뭔가 이게 독일 말로 유럽 경제 연구 센터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독일어 약해갖고 예. 우리가 이제 저걸 그대로 풀면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현재 상황은 어떠냐? 앞으로 6개월 후에 기대는 상황은 어떠냐 물어보면 지금 보시면 기대 지수 현재는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는데 기대 지표는 지금 플러스권에서 계속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희망이 확실히 유로존이 독일은 좀 더 상당히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유로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낙수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것이 그러니까 실제치 데이터에도 나타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상치 대비 실제치가 더 좋으면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 지금 밑에 보시면 CT의 유로존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저 기대 지표하고 같은 방향 기울기로 좀 우상향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예상보다는 훨씬 더 나은 숫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유럽이 확실히 좀 뭔가 좀 바뀌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거나 지금 상당한 좀 뭐랄까 오래된 좀 만년 그런 고질병을 앓고 있다가 거기서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막 서로 그 코로나 이후 같은 때 실물 경제는 멈춰섰는데도 막 이 금융자산 시장이 전부 날아갈 수 있었던 게 전 세계적으로 막 돈을 풀어 제끼니까. 근데 지금은 보니 어디서 돈 나올 구멍이 어딘가 자꾸 살피는데 잘 안 보이니. 이게 지금 빤한 돈으로 이쪽 오르려니까 이쪽이 빠져야 되고 이쪽 오르려면 이거 팔아야 되고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투자 시기가.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봤지 않습니까? 돈을 풀면 자산 가격은 오른다. 네. 네. 결국 미국이 지금 재정 부양책을 지금 오히려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재정 부양책 안 예, 하겠다는 예, 얘기지 예. 않습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그렇게 둔화되는 것을 유럽과 중국에서 찾고 있는 거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앞으로도 지금 ECB에서 그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ECB에서 좀 추가적으로 연내에 한 2번 정도 더 금리, 단기 금리는 더 낮춰주겠다. 좀 분위기가 잡혀 있고 반면에 통상 이러면 10년물 국채도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10년물 국채는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인데 혹시 10년물 찍어갖고 이게 하면은 이게 그 공급이 채권 공급이 많아져서 네. 이런 걱정도 이게 채권 자경단이죠 이러면.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좀 유지가 되는 걸 봐서는 야 이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10년물이 그래서 관리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예. 이게 단기적인 수급도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 전망이 녹여져 있는 건데 확실한 거는 지금 유로존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체가 전반적으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것 자체는 향후 장기적인 유로존의 경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유럽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그 사이에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좀 뭐랄까 비중이나 이런 것을 못 가져가셨던 분들은 그런 기회를 충분히 좀 활용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걸 보니까 옛날에 그리스폰의 수수께끼가 생각나네요. 연준은 막 금리를 팍팍 올리는데 미국채 10년물은 계속 뚝뚝 떨어지는. 지나고 보니까 중국이 워낙 사주다 보니까 수급 측면에서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안 오르고 국채 가격은 계속 오르고 그래서 그리스폰이 우리는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왜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하면서 수수께끼를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네요. 네. 22일도 연준도 금리는 내리는데 국채 수익률은 막 올라가고 어쨌거나 뭐 대표님하고 수요일마다 이런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는 저나 정민 앵커는 재미있어 하고 우리도 또 뭐 우리 제작진도 재밌게 듣고 있는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떠실지 모르겠네. 그냥 사기꾼이라도 좋으니까 한 10분짜리 요약해가지고 뭐 단기 급등주 한 서너 개 이런 거 해주는 게 보고 싶어지는 게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의 그건데 그런 측면에서 하나 추천하고 가시죠. 종목 하나. 갑자기요? 송 대표님 맨날 나와갖고 이거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다 가시면은 뭐 하나 이렇게 미국 이제 좀 줄이시고 유럽 ETF 사시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린 겁니다. 뭐 방산 쪽으로요? 방산도 좀 저도 방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내 종목들도 유럽 인프라 투자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인프라. 우리 지금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인프라에 집중했잖아요. 네. 전선주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독일발 사실은 인프라 투자가 엄청 늘고 앞으로 10년간 늘 거거든요. 네. 그쪽에 익스포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열심히 저도 찾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기업들이 뭐가 있지? 한 200 몇십 개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부터 찾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유럽에 대한 공부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확실한 거는 기회는 돈이 풀리고 성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유럽에 뭔가 노출이 있는 직접적인 기업이나 우리 국내 기업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먼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지수, 양대 지수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6% 반등하면서 2,630포인트 가리키고 있지만 코스닥은 또 다시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약보합으로 710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 보시죠. 외국인이 다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62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906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 오늘 홀로 1,228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팔면서 지수도 약보합입니다. 외국인 157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116억 원 순매수, 개인 역시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건강관리 기술과 자동차 그리고 전자제품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과 조선과 생물공학 그리고 손해보험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산불 관련 섹터들이 어제 시간외 거래에 이어서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영남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지역에서 시민들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졌고 인명피해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에 재난 관련주가 부각됩니다. 파라텍이 7.83% 오름세로 1,681원, 한컴 라이프케어가 2.85% 상승하며 3,61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폴라리스 AI가 1.8%, 서전기전과 오텍 역시도 1% 내외의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관련주도 산불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공기청정기 관련주 내에서는 K웨더가 12.4%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3,675원입니다. 위닉스가 2.69% 오름세로 6,110원, 오텍이 0.68%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그밖에 코웨이와 LG전자 나란히 1%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관련주는 구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구리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10% 이상 상승한 데 이어서 톤당 $10,000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철금속 관련주 내에서는 이구산업 18.3% 급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5,670원입니다. 사원도 6.8% 오름세로 1,336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풍산이 5%대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66,700원입니다.
대창도 6.3% 강세입니다. 1,494원. 풍산홀딩스도 2.7% 오름세로 현재 28,5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선주 보겠습니다. 전선주 역시 구리 가격 상승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리가 전선 제조의 주요 원자재로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전선주 내에서는 KBI 메탈이 7.39% 오름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2,170원. 대원전선이 강하게 올라갑니다. 10.2% 상승하면서 1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3,150원대 거래됩니다. LS가 1.68% 강세로 11만 5,300원. 대한전선이 3%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12,67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가온전선도 2.65% 강세로 현재 거래가 48,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양지수 오늘 다시 반등하고 있지만 코스닥 다시 힘이 빠지고 있는데요. 지수 흐름 장중에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38,027선으로 0.65% 오르면서 출발합니다. 어제 니케이 지수는 관세 낙관론이 번지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토픽스도 0.53% 올랐고요. 달러엔 환율은 149엔대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일합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지난주엔 이례적으로 공동 2위가 있었는데요. 먼저 미쓰비시 상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 종합상사 5곳의 주식을 또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식 보유 비율이 2023년 6월과 비교했을 때 각각 1%포인트 이상씩 늘었는데요. 아울러 보유 비율을 기존 10% 미만에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합의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향후에도 버핏이 계속 추가 매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면서 일합개미가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2위는 반도체 장비 기업 어드반테스트입니다. 반도체의 봄이 올 거란 전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PC 등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IT 기기 수요가 회복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낸드 플래시도 지난달 가격이 올랐는데 더 나아가 미국 샌디스크가 4월 1일부터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더 오를 것으로 보이죠. 이에 따라 당초 업계에선 메모리 반도체의 반등 시점을 3분기로 잡았는데 2-3개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면서 낙관적인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2일에 있을 상호관세에서 반도체 등의 품목별 관세가 제외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도체주가 올랐는데요. 그러나 다시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미국 장기채 NYG ETF입니다. 엔화가 소폭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정부가 무역 상대국에 동일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후퇴하면서 저리스크 통화인 엔화에 대해 매도가 선행했기 때문인데요. 또 최근 도쿄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자 엔화 가치가 소폭 떨어졌죠. 그러나 여전히 이전보다는 많이 오른 만큼 일합개미가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에서 주목받은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요타 자동차가 전기차 개발 속도 조절에 나섭니다. 일본 후쿠오카현에 건설할 예정이었던 차세대 배터리 공장의 건설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당초 도요타 배터리가 건설과 운영을 맡고 2028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에 영업이익까지 낮아지면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차세대 전기차의 생산 시점도 2027년 중반으로 연기하는 것도 고려 중인데 그러나 여전히 2030년까지 35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또 자동차 관련 소식인데요. 미쓰비시 자동차가 대만 폭스콘에 전기차 생산을 위탁할 방침입니다. 도요타와 혼다 등에 비해 규모가 작은 미쓰비시는 경영 전략으로 폭넓은 제휴를 추진 중인데 폭스콘과의 협력을 통해 생산비를 억제하고 또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폭스콘의 경우 혼다나 닛산 등과의 협력에도 의욕을 보였던 만큼 이 소식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두 회사의 협력에 대해 교도통신은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세력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과 대만 업체 간의 협력이 얼마나 확대될지 주목된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가 지수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24일 새로 개발한 새 주가지수 요미우리 333의 공표를 게시했는데요. 요미우리 333은 일본 증시의 주요 333개의 종목으로 구성한 주가지수로 1985년 11월을 기준점으로 삼아 산출합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의 니케이 225와 달리 요미우리 333은 동일 가중 방식의 지수를 선택하는데요. 이에 따라 특정 종목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덜 받아서 다양한 기업의 성장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미우리 333이 향후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기업들의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되고 또 투자자들은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이제 주주 환원책에 중점을 두거나 이사 선임, 경영권 분쟁 등 주목할 이슈들도 다뤄지게 되는데요. 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모시고 주총 시즌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지금쯤이면 매 해마다 이제 정기 주총 시즌인데. 지난 19일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현대모비스 시작해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있었던 주주총회 한번 대표님께서 한번 정리하시면서 어떤 뭐 이슈나 화두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먼저 19일 날 개최됐던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이 좀 기대했던 콜테스트의 승인 여부 그리고 뭐 HBM의 공급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전략은 좀 다소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HBM 기술력에 관련된 이 경쟁력이 좀 약화됐던 부분들을 사과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을 좀 약속했다는 관점. 특히나 이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축을 전략으로 좀 제시를 했는데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한 회복. 그래서 2분기부터는 HBM3 12단 모델에 관련된 공급량들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HBM에 대한 공급량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한 2배 정도 증가시키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겠고요. 두 번째는 커스텀 반도체에 관련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겠다라고 좀 전략을 좀 발표했는데 일단 엔비디아에 관련된 공급량들은 뭐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다소 뒤처진 평가를 받고 있지만 커스텀 반도체 부분에 대한 최근에 뭐 브로드컴이랑 관련된 어떤 연기 관련된 그런 부분에 관한 기대 요인들이 이번 어떤 주총 메시지를 통해서 조금은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뭐 대형 M&A 관련된 이슈들이 좀 발표가 좀 되진 못했는데 반도체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라든가 뭐 로봇 사업에 관련된 전략들 이 부분은 당분간 해당되는 기조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두 번째는 20일 날 좀 개최됐던 뭐 현대차 주주총회 관련된 내용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미국 조지아 메가플랜트 공장에 관련된 이 양산 계획들 그래서 아이오닉 5와 9 모델에 대해서 생산량들의 어떤 확대 관련된 전략을 좀 제시했는데 기존에 뭐 전기차 캐즘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EV 생산 라인들을 하이브리드 생산과 좀 홀류 생산 방식으로 좀 선회해서 오히려 이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좀 낮아진 부분을 올해 아마 2분기 이후부터는 대폭 좀 상향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개발에 관련된 어떤 성과를 한 글로벌 200만 대에 대한 판매 목표량을 좀 제시를 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아마존이라든가 웨이모 그리고 GM 같은 기업들과에 대한 협력 성과 그래서 향후에 사업 시너지 관점에서 구체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겠고 수소에 관련된 어떤 로드맵도 발표를 했는데 하반기에 이 넥소 후속 모델에 관련된 출시를 좀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수소 트럭에 대해서 올해 이 하반기 구체적인 어떤 양산들이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소 트럭이요? 네. 결국 수소차가 이제 빛을 보게 되나 봅니다. 그동안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현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주총회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제 3조 6천억 원 정말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한 이후 많은 주주분들이 사실 열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어제 좀 뭔가 주주 환원책이라든지 아니면 좀 달랠 만한 내용이 있었나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게 좀 만족할 만한 메시지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유중의 규모인데 3조 6천억이죠. 여기서 이제 시설 투자 자금이 한 1조 2천억 정도 투입이 좀 되고요. 타법인 주식 취득 자금이 한 2조 4천억대. 그래서 합산이 3조 6천억인데 이게 왜 투자자들의 좀 반감을 좀 사게 됐냐면 자금의 집행 계획, 증권신고서 내용 보면은 2027년부터 2030년도까지 중장기 자금 계획으로 좀 설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은 자금을 굳이 장기 계획 하에 움직여지는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어떤 타당성이 좀 있는가라는 의문이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메시지에서 나왔던 내용에는 유상증자의 필요성에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좀 재차 언급이 좀 됐는데 유럽 연합이 군수물자를 이제 자체적으로 좀 조달하고 있는 이 블록화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현지의 어떤 생산 설비라든가 투자를 좀 더 가속화해야 된다는 명분을 제시를 좀 했지만 이에 따라서 뭐 신속한 투자 여부 이런 부분들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뭐 크게 어떤 이 반응을 좀 이끌어내기는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전략적으로 좀 제시했던 부분이 2035년도까지 매출 70조 그리고 영업이익 10조를 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도 뭐 주주 가치를 좀 보호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지만 이 부분에 관련된 가시성 있는 성과들은 앞으로 수주의 연동 성과로 좀 입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해서는 뭐 증권사의 최근 어떤 시각도 계속해서 좀 회의적인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TP도 좀 내려간 상태 또는 뭐 투자 의견이 좀 하향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소 좀 아쉽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조정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 네. 요거는 하나 좀 여쭤보고 가고 싶은데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조 6천억.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설명하시기를 설비 투자가 네. 그 돈 가지고 1조 2천억 원 설비 투자하겠다. 네네. 그거는 뭐 주주 입장에서 그래 뭐 앞으로 사업 전망도 좋고 네. 뭐 양산 체제를 갖추려면 되는데 네. 2조 4천억이 타법인 네. 정권 이 타법인이 혹시나 또 하나그룹 내에 다른 그겁니까? 아니면 진짜 뭐 한화가 아닌 다른 쪽입니까? 그것까지도 알 수 있나요? 증권신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제 네. 해외 법인입니다. 해외 해외 법인. 법인에 대한 이 방산업체를 인수하거나 내지는 그런 거. 예, 네. 현지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제 세부 사항들에 관련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 좀 리즈너블하게 좀 다뤄지다 보니까 딥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뭐 IR이라든가 예. 그리고 이게 자금 계획이 예. 단기적으로 본 게 한 2027년 실행이고 예. 장기적인 게 한 2030년, 2031년도까지도 포진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예정되는 자금이라서 명확한 어떤 이 출처 부분들은 향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공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하나금융지주 정기주총 진행을 했고 이제 오늘은 보니까는 뭐 KB, 신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금융권의 지금 뭐 슈퍼 주총 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뭐 관전 포인트 있을까요? 네, 일단 4대 금융지주사들이 이번에 이제 주총에 다 몰려 있고요. 어제 경우에는 하나금융지주가 주총을 했는데 오늘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가 주주총회를 좀 앞두고 있고 공통된 안건 중에서는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들이 4개 사들에 모두 다 이제 포함이 좀 됐고요. 사회사 선임 안건 이 부분들은 뭐 임기 만료에 따라서 선임 요건들을 좀 정족수를 좀 채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특별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관전 어제 좀 발표됐던 부분들이 하나금융지주의 이제 회장의 재선임 여부, 그러니까 연임 여부가 좀 주목되고 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뭐 작년에 어떤 사상 최대 실적 기조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영업 실적들을 좀 감안했을 때 재신임은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과 좀 동일하게 2회 연속 재선임에 좀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뭐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 기조 그리고 뭐 총 주주 환원율을 우리가 상향시키는 기업밸류 공시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었는데 이번 주총에서는 추가적으로는 올해 가시성 있는 주주 환원율이 어떤 것들이 좀 더 공개가 좀 될 것인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뭐 자사주에 관련된 매입 또는 뭐 소각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 여기 대해서 총 주주 환원율을 얼마만큼 좀 상향 제시할 수 있는지 작년 기준에서는 한 5에서 10%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40에서 많게는 한 45% 정도
그러니까 EPS 기준에서 더 늘어난다면 50%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전체적인 어떤 배당 기조를 어떻게 더 유지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요 이제 플랫폼 쪽에 IT 공룡으로 꼽힌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네. 우리가 한때 뭐 네카오라 그랬습니다만 묶어가지고 오늘 이제 정기주총이 있네요. 근데 이제 양사 창업자 간의 행보가 좀 이제 갈리다 보니까 또 그리고 뭐 사내이사 선임 여부도 또 주목 대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가 일단 이 사내이사 선임에 대한 이 희비가 좀 약간 달라지는데 사회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네, 사내이사. 그래서 이 네이버의 경우에는 알려진 것처럼 이해진 전 의장이 네. 7년 만에 이제 이사회에 좀 복귀를 하게 되고요. 이번에 주총에서 이제 복귀가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이 좀 받게 된다면 이사회 의장까지 좀 겸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카카오의 경우에는 이 회사의 어떤 CFO를 예. 사내이사로 좀 선임을 했어요. 이게 AI 전략들을 좀 가속화시키는 과정에서 CFO에 관련된 선임 관점에서는 뭐 네이버와 카카오가 약간 다른 결을 좀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회의적인 어떤 분석도 좀 나오고 있었던 건데 일단 이해진 의장이 최근에 어떤 행보를 보면 네이버의 어떤 AI 전략들을 좀 가속화시켰던 그런 부분들 특히나 최근에 의료 AI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서울대병원과 최근에 의료 AI 관련된 어떤 성과 관련된 뭐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본격하게 됐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대해서는 지금 하이퍼클러버 X를 좀 활용한 사업 전략이라든가 이 부분을 의료 AI와 좀 적용될 수 있는 사업 모델에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들이 아마 이제 승인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AI에 관련된 사업 역량 확대 관점에서 기대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 이 생성형 AI 카나나를 좀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AI 출시 관점에서 사업 선정 관점에서는 다소 좀 늦은 감은 좀 있었지만 이번에 뭐 사내이사를 뭐 CFO로 좀 선임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다소 좀 뒤처진 평가다라고 좀 판단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수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는 오픈 AI와의 어떤 사업 협력들을 좀 가속화했던 부분들 특히나 이커머스 부분에 AI 사업을 좀 연계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전략적으로는 두 개 회사 모두 다 AI라는 어떤 방향성들은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설명 들으면서 이렇게 자료 화면 보다 보니까 그 옛날 스티브 잡스나 요즘에 젠슨 황 같은 사람들의 그 어떤 프리젠테이션이나 이렇게 공개적인 장면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아우라가 참 대단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쉽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네. 예. 내일 또 SK하이닉스 주총 있잖아요. 네. 지난해 실적도 뭐 굉장히 좋았고 그만큼 뭐 배당 규모도 지금 확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안건으로 보면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이 재선임 안건이 좀 상정이 좀 돼 있고요. 네. 작년에 이 성장 기조를 좀 감안했을 때 뭐 재선임은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 좀 전망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좀 확인했던 메시지처럼 SK하이닉스도 주주 간담회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사업 전략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좀 제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요인들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GTC 2025 행사에서 좀 공개됐던 이 하반기 출시 예정인 뭐 울트라, 블랙의 울트라에 관련된 출시 가속화 부분들은 HBM3 12단 모델에 관련된 양산 물량들이 최근에 뭐 SK하이닉스가 시장을 빠르게 좀 선점하고 있는 부분에서 역시나 좀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초기 흥행 기조를 좀 감안해 보면 블랙에 이어서 블랙의 울트라 역시도 초기 양산 수요를 일부 좀 개선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이어진다면 오히려 공급량 확대 관점에서 충분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HBM4에 관련된 모델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개발 성과 관점에서도 뭐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빠르게 뭐 HBM4에 관련된 16단 모델을 샘플링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성과 관점에서도 이번 주주총회에서 상당한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참 여쭤보기가 좀 거시기하네. 이 고려연 말입니다. 이거 경영권 문제 이거 아직 끝이 안 났죠,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달 말에 정기주총 예정돼 있고, 그러면 영풍하고 이제 MBK 측하고 이제 의결권 대결을 펼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이 MBK가 지금 저 홈플러스 거기도 MBK 아닙니까? 네, 같은 쪽입니다. 네. 야, 뭐 MBK 그래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지난 임총에서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고려한 사측이 영풍에 대해서
이 상호주라고 좀 불리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좀 제한했어요. 이 부분을 회사 측에서 제한하면서 임시 주총이 좀 끝났고, 그래서 이제 영풍과 MBK 측에서 의결권 제한은 좀 부당하다라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좀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 허용 가처분 신청을 좀 했고, 현재 이게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된 내용들은 정기주총회 이전에 좀 판결 결정이 좀 날 것 같은데, 현재 지분율을 보면요, 영풍과 MBK 측이 46.7%를 좀 보유하고 있고, 고려아연의 이 최윤범 회장 측이 39%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의결권에 관련된 제한 여부, 이 법원의 판결 결정의 여부에 따라서 이사회의 구성 요소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법원에서 이 의결권 허용을 인용하게 된다면 25.4%에 대한 의결권 해제 조치가 다시 좀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풍과 MBK 측이 다시 좀 유리한 고지를 좀 밟을 수 있겠고요. 반대로 법원에서 좀 기각을 하게 된다면 이 고려아연의 이 최윤범 회장 측이 승기를 좀 더 잡으면서 이사회 구성을 당분간 더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거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네네. 고려아연 이거 주가 측면에서 이거 한 번 더 꿈틀거릴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제한적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주가는 일단 고려아연의 주가가 좀 상승하게 된 배경을 좀 보면 장내 지분 경쟁에 관련된 심화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수급을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임시주총이 확정됐고 그다음에 임시주총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정기주총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기준일의 주주가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의결권을 좀 행사할 수 있는 거죠. 현재 내가 오늘 주식을 샀다고 해서 의결권을 정기주총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일 시점까지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에 한해서 의결권을 좀 행사할 수 있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의결권 대립이 조금 더 장기화가 되면서 장내 매수라는 이런 경쟁 심화가 조금 더 이루어진다면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자금의 어떤 투입 요소들이 무한대로 장내 매수를 할 수 있는 연력은 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대감들은 일부 좀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밸류업실의 첫 주총 시즌이 개막된 상황인데 지금 주주환원 활성화가 트렌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 주총 좀 끝나고 나면 어떤 기업들의 밸류업 정책에도 좀 변화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작년에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관련된 이런 기대 요인들, 특히나 뭐 4대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주가 그리고 PBR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기업들이 밸류업 정책들을 좀 본격화하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 부분은 자사주의 매입소가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배당 성향을 좀 확대했던 부분들 그리고 배당의 성향을 좀 확대하면서 전반적인 총 주주 환원율이 좀 상향되는 그런 기업들이 PBR 기점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주가의 상승폭을 좀 이끌었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들이 올해도 좀 본격화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어떤 선호도는 조금 더 좀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여기 더해서 뭐 야당의 상법 개정안이 좀 통과했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뭐 향후에 소액주주의 어떤 권익에 어떤 반영되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뭐 공시의 어떤 규정 같은 것들도 상당수 좀 변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일부 기업들을 좀 제외하고는 이 주주환원 정책에 관련돼서는 저는 뭐 미흡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인 어떤 뭐 인센티브 효과라든가 뭐 기업 밸류업 또 지수 같은 어떤 구성 지수에 관련된 펀드 유입액도 더 크게 좀 증가되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혜택 요인들이 된다면 저는 뭐 총주주 환원율은 좀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좀 양상과는 좀 다른데 지금 뭐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에 관한 규합 플랫폼 액트 같은 데서 이제 많이 규합을 해가지고요. 주주 제한도 많이 좀 제한을 좀 하고 있고. 뭐 임시 주주총회 뭐 소집 허가 신청 같은 것들 그래서 뭐 회사의 어떤 이사회 경영 진입 같은 시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재차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앞으로 뭐 소액 주주들을 좀 완전히 좀 무시하는 의사 경영 결정은 좀 다소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나오신 김에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기업 공시 말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꼭 무슨 뭐 유튜브나 딴 걸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는 거 말고 어떻게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전 정기 보고서. 우리가 매 분기마다 지금 제출을 하고 있는 뭐 분기 보고서가 있고요.
반기 보고서 그리고 3월 말에 제출하는 사업 보고서가 있는데 예.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 특히나 뭐 매출의 유형 성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그냥 그 회사 그렇죠.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네네. 보라고요. 그래서 이제 3개월마다 분기마다 업데이트 되고 있는 회사의 어떤 재정 상태라든가 매출 규모, 그다음에 뭐 수출 실적이라든가 내수의 어떤 판매 비중 같은 거, 주력 상품에 대한 어떤 매출 포션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 좀 중요할 것 같고 타법인 지분 취득 현황 같은 것들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들을 좀 많이는 좀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해당되는 사업 성과가 좀 나지 않아서 평가 손실로 좀 반영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떤 재무 상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치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저는 뭐 이 정기 보고서만 꼼꼼하게 좀 잘 살펴도 충분한 어떤 투자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가끔씩 그 올빼미 공시라 그럽니까? 장 끝나고 나서 그 주로 내용이 보면 주주들 뒤통수 때리는 내용인데. 그렇죠. 악재 공시들이 많죠. 이거 무슨 뭐 개선 방법이 없나요? 일단 이 공시 제도 자체가 이제 두 가지 요령들이 있어요. 네. 6시까지 그러니까 전산상으로 보면 예. 이 한국거래소에서 한 6시 30분까지 6시까지 법적으로는 공시를 좀 제출하게끔 돼 있고 네. 6시가 넘으면 공시를 받아주면 안 되는데 네. 이게 검토 사항들이 좀 많다 보니까 6시가 넘어서 또는 뭐 그 다음 날 7시 20분에 예. 이렇게 이길 공시가 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죠. 이런 예. 부분들을 전산상으로 좀 더 막아서 차라리 일정 기간에 대한 어떤 데드라인을 확실하게 뭐 5시까지 마감을 하고 여기에 송출 기준을 6시까지 접수해서 그래도 6시 이전에 좀 제출하게끔 이렇게 좀 제도 개선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게 한국거래소 자체도 많은 회사들에 대한 공시를 심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 부족 같은 그런 이슈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시장이 좀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코스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706포인트, 0.6% 하락입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하고 선물에서만 사요. 그러네요. 예. 또 코스닥은 또 안 사네요. 네. 참. 네. 그나마 환율이 조금 하향 안정이라서 그나마 마음은 좀 놓이는데. 네. 또 오후 들어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니쇼 플러스가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후까지도 챙기자. 네, 4월 7일 4월 첫 7일 방송입니다. 첫 방송.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